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모시는 두 분입니다. 한 분만 판다.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어느 분을 이번에는 팔까요?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갑자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이 예상이 되는지, 특히 한국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자, 네? 중국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라는 데 따른 이 후속 조치입니다. 어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했죠. 이건 환율 조작이다라고 이제 비난했는데 바로 환율 조작국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지, 두 번째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2%를 초과하는지, 그리고 최근 6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서 환율 조작국 여부를 지정해 왔는데, 중국은 그동안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개, 2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만 충족해서 우리나라와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제 처음이고요.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미국은 이제 미국 해당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의 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요. 또 환율 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차단하는 등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압박 수단을 가용하는데, 문제는 이 환율 조작국 이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시켜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중국과 같이 이 원화 가치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과연 그 화살을 중국에만 쏠 거냐? 지금 우리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17원 이상 올라서 1215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어제 우리 금융시장이 블랙 먼데이 방불케 했다. 코스피가 1950선을 무너지고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다 이렇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지금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도 약간의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됐고요. 이를 이유로 지금 어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를 거쳐 새벽에 미국 증시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네. 정말 이 블랙 먼데이인데요.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760포인트, 2.9% 급락했고요. 나스닥은 3.47%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어제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50조 원 가까이 허공에 사라졌는데, 코스닥의 하루 만에 이제 7.46%가 떨어졌는데요. 하루 낙폭으로는 1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중 사이드카라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시가 급락하면 5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를 멈춰서 투매를 진정시키는 제도가 발동이 됐는데,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도 195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3천억 달러 수입품의 10%의 관세를 9월부터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넣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물론 뭐 지난 금요일 일본 정부의 하이리스크 배제 역시 뭐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증시 투자 심리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트리플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로 시장 경제, 세계 경제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얼마나 집요하게 딱딱 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누군지 아시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끝나고 네. 한꺼번에 한 줄 알았어요.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두 분 치열한 토론 기대하는데요. 일단 오늘 그 토론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기엔 김태현 변호사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문 대통령이 그 수보위에서 남북경협, 뭐 평화경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뭐냐 뜬금없이 좀 맥락에 맞는 말 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왜요? 아까 근데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평화경제 이 워딩 조금 딱 민망하긴 해요. 네, 사실. 보면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며칠 내로 한 번 더 쏠 것 같다. 그래야 본인 몸값이 올라갈 테니까. 근데 며칠 내가 아니라 그냥 24시간 돼서 하나 쐈어요. 네. 이 평화경제라는 거,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장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북한 경제가 개발이 되면. SOC 투자가 있을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거기서 천연자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값싼 노동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 공산주의 국가들이 평균 교육 수준이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오히려 제2의 중동 특수 붐이 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하는 경제동은 많습니다. 그건 뭐 보수 쪽에서도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근데 다만 그게 이 남북 경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일본을 이기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아닙니까? 왜? 어제 이제 그러니까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대통령 워딩을 보면 남북 경협 평화 경제 되면 일본 단숨에 따라준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 앞에 원인 진단을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건 전체적인 경제 규모와 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고 내수 우리가 훨씬 시장이, 커요. 네, 맞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 워낙 또 국산품 좋아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 규모도 당연히 큽니다. GDP도 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각은 일본이 우리보다 이기는 건 뭐지? 경제 규모하고 내수 시장이야? 그럼 우리도 그걸 이기려면 내수로 확대해야 되네? 근데 우리 그렇게 내수 배웠잖아요, 어디 있지? 그동안에. 내수 어디 있지? 네. 북한이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복하는 이 판은 네. 일본이 내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기본적인 기초 기술과 이 원천 기술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불화수소가 무슨 일본이 내수가 커가지고 불화수소 만듭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경제 우위가 좋은 이유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되는 이 문제는 네네. 불화수소를 뱉다 원천 기술에서 밀리고 있어서 지금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좀 손을 못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단순 내수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네,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시고요. 여기서 특히
김현성 교수 얘기가 맞는 것 같으면 혹은 김현성 교수에게 질문하고 싶으면 집중적으로 보내주시고 또 김태현 변호사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으면 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내주세요. 편파 진행이야 이거. 편파 진행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얘기하십시오. 아니 이게 지금 김 변호사님 되게 이제 아니요. 단순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일본의 어떤 수출 시장도 그렇고 일본이 버티고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발표에 보면 1인당 GDP에서도 우리가 이제 80%까지 따라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소재 산업 반도체가 굉장히 중심이 됐긴 했지만 소재 산업에 대해서도 일본을 우리가 이제 따라잡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 지금 경제정책 상황에서 이 자신감과 이게 두려움보다는 이게 예를 들면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두려움 이런 자신감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사실 남북 평화 문제에 가장 두려워한 게 일본이잖아요. 사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급진전된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아베가 되게 무리수를 뒀다는 이런 것도 이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 최근에 이제 아베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남북미 간의 어떤 가까워지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룸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협상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를 왈가왈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한 분만 파는데 주제도 정말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 아니, 교수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 발언은 역시 정치적인 워딩인 거네요. 그죠? 경제적인 해법은 아니고. 그렇죠. 당장에 뭐 실현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비전인 거죠. 경제 비전.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청와대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꼭 여쭤봐서 답을 주세요.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주제와 관련된 내용 들어갈게요. 두 분은 이해찬 대표를 만나 보셨습니까? 설마 직접? 제가 뭐 만나본 일 있겠어요? 그럼 얘기도 안 해봤어요? 저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노영희 형님이랑 같이 만나기도 했잖아요. 야, 이거 뭔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커넥션 있네? 저하고 김태현 변호사가 같이 만났다는 뜻입니까? 커넥션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김여성 교수는 만나봤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어때요? 좀 날카로운 인상이신 것 같은데 반전 매력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좀 약간 의외로 좀 츤데레하다고 하셔야 츤데레요? 츤데레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아재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굉장히 이제 말이에요? 개그 욕심이 좀 있어요. 개그 욕심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상황에서 좀 우스운 게,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차갑고 뭔가 네. 농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어떤 농담도 잘 하시고 네, 굉장히 네. 뭔가 좀 아재미가 좀 뿜뿜 터지시는 그러니까 분이다. 아재라는 건 아저씨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재라는 게 아재 네네. 개그 뭐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뭔가 좀 실없는 말씀도 좀 가끔 잘 하시고. 그래요? 예. 원칙적인 그, 말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버럭해찬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버럭을 많이 하시길래. 제일 유명한 게 YTN 인터뷰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2012년인가 YTN 라디오 인터뷰 때, 예? 라디오 인터뷰를. 김호성의 출발세 아침 하실 때? 그랬던가요? 아무튼 아니에요? 2012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때인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시다가. 김갑수 출발세 인터뷰를 아침에서. 중단해버렸죠, 뭐. 예, 그런 질문. 성격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네. 일종의 선을 넘는 거에 대한 좀 이게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게 사전에 논의된 질문이 아니었는데 네네. 왜 그 질문을 하느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중단하셨죠.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세요? 사실 더 버럭 이미지가 더 강화됐던 거죠. 네, 아세요, 그런 거? 김태현 변호사님?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라디오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고. 그래요? 네네. 야, 근데 한번 있었죠. 의원들 나왔을 때 그 질문지 없는 질문, 기습 질문을 하는 거 사실은 생방에서 늘상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근데 어떤 끊어버리시나요? 의원님들은 그럼 화내더라고요. 근데 화내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뭐 의원이랑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네네네. 오늘 어디 나갔는데 말이야, 질문지 없는 거 막 사람 물어보더라고, 뭐, 정말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제 인터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제작진한테 좀 항의라든지 이러지 중간에 나가는 분은 거의 없죠. 그렇죠. 언니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그건 화면에서 많이 봤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저는 자, 성격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말을 못 하겠어요. 질문을 어디 방송은. 하겠습니다. 질문을 본질에 좀 우리 시간 없어요 지금. 말을 시켰잖아 나한테. 변호사님 시간 없어요. 평양 이야기해 문제 주세요. 때문에 자 너무. 이제 잠깐만 질문할게요. 이해찬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이하는데 8월 25일에 42.88%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됐고 1년간 당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0초씩만 말씀하세요. 저요?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근데 뭐- 제가 이제 딱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가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왜요? 잘하고 말고 못하고. 왜냐?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민주당을 견인하는 거는 청와대입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도가 당대표의 역할이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지도가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기와 그 팬덤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권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견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이해찬 대표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와는 저는 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여당의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항상 여당은 굉장히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잘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누군가 더 잘하냐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되고 나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당내 분란은 없다. 당내 분란은 없고 실제로 이제 당정 간의 협의도 그냥 무난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못하면 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되고 있고 당의 지지율도 당대표 됐을 때에 비해서 좀 더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40%대까지 됐으니까. 근데 당 내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야당과의 협력 구조 마련에 실패를 했고 여당의 존재감을 키우지 못했다. 아까 김태현 의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그냥 다 나서서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임기 초반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죠. 그건 뭐 김 변호사님 인정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대통령의 없죠, 시간이에요. 이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제 연극으로 보면 대통령이 일종의 대사를 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예를 들면 당이 네. 적극적으로 그 주연을 도와줘야 되지. 거기에서 내가 주연되겠다고 싸우는 건 그러면 당정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오히려 참고 본인이 노출되고 본인이 앞장서고 싶은데도 참고 그 부분을 묵묵하게 청와대 중심의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이거 자체가 훌륭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5년 단임제 정권에서는 항상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여권 내 충돌이 있잖아요. 네, 어떤 네.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대통령 집권 초반기에 여권 당대표와 원내대표. 제일 불쌍합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예? 불쌍하게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해찬 대표는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해도 어차피 그럼요. 지금 청와대 끌려가 청와대 견인하는 구조다 이걸 말씀드린 건데 이제 전환기가 옵니다. 내년 총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 괜찮으니까 자유한국당도 지리멸렬한 상태니까 결국은 미래 권력하고 현재 권력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권 쪽 취재가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제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가 결국 내년 총선 공천과 그 내년 총선 공천은 그 다음 대선을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그 대선에 있어서 궁합이 좋을까? 아니면 충돌할까? 2016년 새누리당처럼 될까? 말까? 요건 거죠. 그럼 좋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양정철 민주원장과의 관계는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와대와의 어떤 관계의 사회에서 오는 건데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관계는 그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약간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양정철 민주원장에 대한 견제 심리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이해찬 대표가 그런지 모르겠다. 당 내에서. 이건 너무 과장된 거고. 그래요? 당대표가 그냥 민주연구원 아니에요. 민주연구원이 연장이 당내 서열이 그러니까 5위 안에도 안 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당대표와 민주연구원장이고 최근에도 어찌됐든 양정철 원장의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질타를 하시고 주의를 주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분명한 어떤 상황한 게 있는 거죠.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건 네네. 뭐냐면 그 답이 없네. 잠깐 민주당 보니까. 이해찬 대표는 킹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대선까지 뭐 여기 아닐래나? 어쨌든. 모르죠. 그러니까 2016년 새누리당 보시면 김무성 대표는 킹이 되고 싶었어요. 킹 메이커가 아니라. 그래서 옥새 들고 다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는 킹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청와대가 원하는 킹은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충돌이 나면서 총선 공천 때 터져버린 거예요, 당이. 그렇죠. 이해찬 대표 지금 보시자고요. 본인이 킹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킹 메이커를 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이해찬 대표가 원하는 킹 메이커 해서 만들고 싶은 그 킹과 청와대에서 한다고 킹이 일치하면 그러면 내년 총선 공천은 스무스하게 풀릴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내년에 생각인데?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천에서 내년 총선에서 상황을 반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런데 청와대가 원하는 킹은 누구고? 아이 그거 모르죠. 제가 몰라요? 그거 알면 내가 청와대가 있지 지금. 근데 청와대가 말하는 후계자와 네. 이해찬 대표와 당이 보는 차기 권력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그건 내년 총선 공천에서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건
자유한국당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되는 거죠. 김현성 전 교수님 그게 어떻게 제일 생각하세요? 핵심 같아요. 예, 김 변호사님 이제 변화된 상황을 조금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 그거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제가 아직 알면 그다음 여당의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정치 상황이라는 게 네네. 이게 역대로 네. 어떤 여당도 어떤 대통령도 차기 권력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얘기하는 순간, 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네. 이해찬 당대표가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 정당의 질서를 민주적으로 바로잡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천권을 당원들한테 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전략 공천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역대로 어느 정당도 하지 못했는데 전략공천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역대로 어느 정당도 하지 못했는데 총선 1년 전에 어떤 그 공천과 관련된 룰을 확정 지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도 확정을 못 졌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공천과 관련된 룰을 확정 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원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권리당원도 투표를 해서 투표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통과시키고 이건 뭐냐면 본인의 큰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룰을 만든다는 것은.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민주당에서 사실 개별 의원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구설에 오르는 거는 요즘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계속 여러 가지 설화에 시달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특히 이번 사퇴 논란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지난번 20년 집권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장애인 비하 발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당 내 의원들이 조용하니까 대표가 이러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해찬 대표 좀 개인 캐릭터인 것 같고. 아, 캐릭터가 그렇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야를 막는 의원들의 설화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에요.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말이 좀 많죠. 네, 설화. 왜냐하면 설화를 가지고 이제 본질을 우리가 좀 호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유독 이제 설화에 많이 휩싸이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게 시기가 지금이니까 좀 낫지. 네. 그게 정말 별것도 아닌 말이라도 그게 이제 총선 전에 있으면 그 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 예전에 그 장애인 그런 것도 뭐 이해찬 대표가 뭐 장애인 뭐 비할 뭐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네. 그게 만약에 총선 전에 예를 들어 장애인 행사장 같은 데 가서 그 발언 나왔다. 그럼 그거 수도권 한 10석씩 떨어지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 내에서 만약에 내년 총선이 굉장히 뭐 막 박빙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이해찬 대표 간판으로 총선에 치르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도움이 될까? 네. 차라리 2016년에 당시의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랑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사람을 와서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판을 교체한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저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올 겨울부터.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황교안 대표의 그런 그 이해찬 대표와의 그런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비교는 어떻게 될까요? 황교안 대표 리더십 같은 거. 갑자기 황교안 대표. 아니, 내가 황교안 지금 대표 물어보고 리더십은 싶은 거는 지금 네. 사실 벽에 많이 부딪힌 건 맞죠. 네, 근데 사실 왜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시즌 1은 언제까지였냐면 장애투쟁할 때까지였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네. 좋은 점도 줘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수가 워낙 흩어졌기 때문에 장애투쟁이라도 해서 뭔가 좀 결집을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문제는 중요한 건 시즌 2예요. 시즌 3는 총선 공천인데 시즌 2는 뭐냐면 공천 가기 전까지 이 보수의 가치를 제로 성립시키고 유능한 보수라는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이미지 네. 그것을 되찾으려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즌 1이 끝나고 나니까 시즌 2를 넘어갈 때 아직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라는 것. 네.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그 장애투쟁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는 내년 총선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성을 야당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대안 세력으로서의 보여주는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정체성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대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어떤 경제정정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미적미적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감대를 사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불매운동과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보수층이에요. 의외로. 불매운동에 대해서요? 그렇죠. 의외로 예를 들면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정부가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쪽이 약간 예를 들면 보수층이 좀 있어요. 더. 근데 그런 것을 좀 빨리 캐치를 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뭐 자유한국당 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을 볼 때 어떤 보수 정당을 원하는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을 볼 때
투쟁을 잘하는 보수 정당을 원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한 보수 정당을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보수 정당은 유능한 보수 정당이에요. 그래, 니들이 조금 좀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진보 정당보다 조금 그럴 수도 있어. 대신 니들은 똑똑하잖아. 일 하나는 잘하잖아. 유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런데 대안. 이 신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최순실 문제를 깨져버린 거예요. 이럴 줄 몰랐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신화가 깨진 거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부패 이게 아니라 이 유능한 보수정당 이미지가 한 번에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3년째 못하고 있다.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로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만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865 끝자리 쓰시는 분, 김 변호사님. 해안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0182님, 경험과 연륜은 무시 못하는 거죠. 김현성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단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래요? 나이 많으세요? 오늘 예선 대표를 깊이 파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는데요.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상주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잠시 후 4부에서 북한이 또 쏘아올린 발사체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후 외환입니다. 또 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또 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 직후라 그 의미가 더 묘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거는 발사체인가요? 미사일인가요? 그리고 왜 자꾸 요즘에 이걸 계속 쏘아대는 것일까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번째 발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쏜 발사체는 뭡니까? 미사일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요? 이게 네.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기는 곧바로 어떤 답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레이더로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눈으로 직접 식별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발사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방사포인지 아니면 뭐 단거리 미사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은요 보통 한 하루 정도 보통 기다려 주시면은 정확하게 뭔지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제 고도나 이제 그 미사일의 정점 고도, 그러니까 제일 높이 올라간 고도, 그 다음에 날아간 거리, 그 다음에 이 날아갔던 시간, 이 시간을 보면 대략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는 대략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시간 전에 합참이 미사일 발사했다라고 발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북한에서 쐈던 게 뭔지와 관련해서 방사체라고 북한에서 말했는데 두 번째 샀던 거 얼마 전에. 예. 근데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사실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뭔가 약간의 실수를 했다. 우리 군 쪽이. 예, 우리 예. 군 쪽의 어떤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 군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 더 위쪽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방사포와 미사일은 다른 체계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성격이 좀 약간 비슷한 경계선상에 있는 좀 이상한 변종의 무기를 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뭐 굳이 변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두 가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은 대응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북한이 자꾸 오늘까지도
발사체를 계속 쏘는 걸 보면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일단 표면상 그렇습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담화를 통해서 발표하죠. 예, 담화를 네. 통해서 이제 한미 그 연합훈련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신형 무기의 도입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이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들여다야 할 것이요. 이전에도 보면은 이 어떤 남북 어떤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미 연합훈련 이해한다. 뭐 예. 이러한 얘기들을 북한에서 얘기를 했다가 특히 이제 다른 사람 입도 아닌 김정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이런 형국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더욱 굉장히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간 어떤 했던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니들을 압박을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공격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한미연합훈련이 규모가 훨씬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냥 잘 넘어가더니 올해는 4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약속을 안 지키거나 뭐 잘 못해주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의 것을 네. 다 하고 뭐 심지어 미국과의 어떤 협상장까지 다 마련해주고 그렇죠.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나머지 본인 스스로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풀지 않고 결국 우리 정부에게 마치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이런 태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또 정부로서도 좀 안타까운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어떤 선을 넘은 행동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어떤 대응들이 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궁극적으로 어떤 북한의 변화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 가끔은 좀 더 이런 일침을 좀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각에서는 이 북한이 쏘아 올린 이런 뭐 발사체 이게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시험해 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발사체는요, 그 실험을 하는 그 핵이 발사하는 행위는 어떤 정치적 불만만을 목적으로 발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발사할 때 나오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사 자체가 결국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시험을 언제 하느냐 여기에 메시지를 담고 특히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선 그 중앙 TV라든가 혹은 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곳이 단순한 언론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국가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는 국영 어떤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서 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3285 쓰시는 분께서 아까 우리가 뭐 북한에서 쏘아 올린 것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하루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분석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우리가 방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연습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까? 뭐 맞는 측면도 있고 좀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그러니까 이 북한 쪽을 바라보는 탄도탄 탐지 레이더. 그다음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지스함이라 해서 바라보는 레이더. 그다음에 뭐 기타 뭐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항공기를 띄워놓고 이 항공기에서 보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사실은요 그게 한 수시간 내에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하루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북한에 정확히 어떤 발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도 발표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는 수시간 내에 어떤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와야지 그게 옳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 판단이 만약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뭘 쐈는지 당장 모르면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사실 이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그 속도라든가 고도에 따라서 맞는 무기 체계를 만약에 대한민국을 날라온다면 그럼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이 이렇게 여러 번 뭐 발사체 혹은 뭐 미사일, 뭐 방사포 이런 거 쏘는 걸 보면 이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발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앞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과거에 북한의 미사일을 봤을 때 뭐 1984년도에 이제 처음 그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네. 그때까지 뭐 한 거의 한 10수년의 시간이 걸려서 축적을 했는데 자, 그 이후로부터 국가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다 미사일 개발에만 투입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것을 보면요. 북한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사한 미사일이 20종이 넘습니다. 20종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를 한 나라. 그다음에 그것을 수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배치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의 미사일 기술력이요.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대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게 있어서 뭐 핸드폰도 잘 만들고 뭐 대단한 걸 만든다. 한민족에게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북한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다만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그 능력을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 개발 능력이 좋고 우리는 그러면 방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미사일 뭐 방어 능력 혹은 개발 능력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 뭐 미사일 개발 능력은요, 이 북한이 보여줬던 이러한 미사일 개발들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뤘습니다. 북한보다 먼저 분명히. 그래서 이게 국방장관께서도 한번 이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이 가진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뭐 ICBM 그러니까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핵탄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개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력이 있어도 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야 그럼 방어를 할 수 있냐?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냐?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자꾸 뭔가 써 올리는데 미국도 지금 사실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이제 INF 조약 탈퇴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얘기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일단 INF 조약이 뭐고 예. 그리고 미국은 왜 탈퇴를 했고 예.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국에 왜 우리나라가 자꾸 언급이 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예, 이거 냉전의 맥락에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미소 분쟁이 있던 시기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소련이 이제 1991년도에 붕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뭐냐 하면은 레이건 행정부 거의 말기쯤 됐을 때 소련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렇죠. 그 이 소련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딱 보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무기 개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안 되겠다 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러면은 유럽 쪽에 배치된 중거리 핵미사일부터 폐기하자. 왜냐하면 중거리 핵미사일은 핵 선제 공격용이다라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폐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게 1987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846개 그다음에 소련이 1846개 이렇게 해서 2692개의 핵 미사일 그다음에 이 미사일들은 이제 중거리,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500km부터 5,500km까지. 이게 왜냐하면요, 5,500km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ICBM 이상급은 내비두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없애자.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안 싸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1991년도 6월까지 전부 없애기로 약속을 하고 없앴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태까지의 모습이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좀 행동들이 좀 세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렇게 딱 꿀꺽 집어삼켰죠. 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러시아가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나토 국가들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세 능력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칸데르 미사일. 우리 지금 북한이 이스칸데르 썼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 북한이 쏜 것과 같은 탄도 미사일도 있지만 순항 미사일도 있어요.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비행으로 날아가서 정밀하게 때리는 미사일인데 이게 2,500km짜리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 K라는 것을 배치합니다. 이러면서 거의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야 이거는 러시아가 명백하게 INF 조약을 깬 것이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 INF 조약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배치를 해요?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게임인데요. 자, 이런 INF 혹은 이제 우리 핵 무기 폐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의 이전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핵 없는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떻게 됐냐면 러시아가 핵을 줄이거나 혹은 중국이 핵을 줄이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야 미국이 핵 능력이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냐?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어떤 억제 능력이 과연 생기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좀 핵무기를 뭔가 좀 미국도 새롭게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소위 핵전력에 해당하는 3원 핵전력, 그러니까 이 핵폭격기 ICBM,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네. 자, 요 뭐 세 가지를 모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 INF 이런 중거리 핵미사일 소위 어떻게 보면 선제 타격에 해당하는 전력이라도 배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지로 얘기가 되는 것이 이 동북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렇죠. 예. 예. 중국에 대한 이런 어떤 위협, 특히 이제 중국도 사실은 핵무기 보유국인데 어떤 핵 감축 협상 같은데 절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야, 이거는 우리 뭔가 새롭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이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 가운데서 동맹국들 가운데서 이 핵을 배치할 수 있는 나라를 좀 찾아보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런 측면이었군요. 그럼 이제 제일 핫한 뉴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소미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소미아 이거 파기하면 일본에 타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아.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네. 이 지소미아가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요, 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이제 정보보호 협정인데 네. 이거를 지금 러시아나 기타 우리가 소위 이제 군사적 어떤 협력 관계가 깊지 않은 국가들하고도 맺고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지소미아의 내용은 이제 이게 뭐 대단하게 무슨 뭐 비밀을 뭐 주고 받아야 된다 이런 거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비밀을 네가 어떻게 관리할 거니 이런 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하고는 5년마다 한 번씩 체결을 하는데 또 일본하고는 1년마다 한 번씩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비난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지소미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실제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일본과 직접 얘기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보통 일본과 미국이 같이 이렇게 공조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보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보존하고 해서 어디 막 흘리지 않고 잘 할 거다. 이런 협약이 존재를 해야지 이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해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일본 통해서 받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뭐냐면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소위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이제 좀 뭔가 이런 동북아 지역 특히 이제 어떤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막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협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먼저 깨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러면 예. 그 미국이 일본에 주는 정보하고 예.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는 정보가 다릅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서로 같이 등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정보를 줘야지 상대방도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환 관계에 따라서 일본이 만약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한다면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정보를 끌어내려면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되죠. 필요한 것을 갖고. 그래서 이 정보의 세계라는 것이 결국은 약간 트레이드하고 같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로 우리가 가지는 뭐 어떤 힘이 되지도 못하겠네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이것을 왜 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적 감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격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좀 일본에게 좀 더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